저도 고인의 부인입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던 그 순간, 검은 상복을 입은 우아한 여인이 내 앞에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법적 혼인 신고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500여 명의 조문객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보던 그 시선들. 30년 결혼 생활이 10초 만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 민수 씨가 출근할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거르지 말고 꼭 드세요. 매일 아침 건네는 그 말. 민수 씨는 언제나처럼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본사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는 지방 발령으로 이곳에서 저와 함께 살았고 주말이면 서울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집이 너무 크고 관리가 힘들어서라고 했던 그의 말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웠고 옆집 아주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7년 전 27의 나이로 이 남자를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이혼 진행 중이에요. 곧 정리될 겁니다.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친구 몇 명만 부른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서류상의 문제로 혼인신고는 조금 미뤄진다고 했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30년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수 씨 부인이십니까? 환자분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분이십니까? 안타깝지만 도착하셨을 때 이미 심폐소생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고인께서 평소 심장 질환이 있으셨나요? 고인.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가 죽었다고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며 밥을 먹던 사람이? 응급실 침대 위에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천을 걷어내고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깨어나요, 제발.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부고 문자, 음식 준비. 정신없이 움직이면 슬픔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님 장례는 서울 본가 쪽에서 치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뭔가? 우리 집이 본가인데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아, 네? 그러시군요. 어쨌든 장례식장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장례식장 주소였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왜 회사에서 장례를 준비하는 걸까요? 왜 제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양복, 넥타이, 구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생소한 전화번호들과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 생일, 준석 입학식, 미래 졸업식. 영숙, 준석, 미래.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장 주소를 향해 떠났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이렇게 큰 곳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1층부터 3층까지 이어진 대형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근조 화환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부장님. 현수막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고인의 부인입니다. 상주석이 어디인가요? 직원이 제게 이상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동정인지 당혹스러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3층 특실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특실이라니. 민수 씨 회사에서 이렇게 크게 준비해 준 걸까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민수 씨의 회사 생활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57세 여자. 눈두덩이 부어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 든 핸드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정희야. 민수 씨를 위해서라도 잘 치러내야 해. 3층에 도착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회사 동료들, 정장을 입은 여성들, 그리고 빈소 앞에 서 있는 우아한 여인. 그녀는 검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천으로 만든 제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그런 한복이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남 부인네들이 풍기는 그런 품위와 우아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 옆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20대 후반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검은 정장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빈소로 걸어가는데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부인 아니야? 글쎄, 둘 다 부인이라는데. 귀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요? 상주석에 앉으려는 순간 그 우아한 여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는 고인의 부인 이정희입니다. 부인? 그녀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니, 웃음이라기보다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저도 고인의 부인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된 부인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 소음이 모두 사라지고 그녀의 입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이름은 한영숙입니다. 강민수의 법적 배우자이자 35년을 함께 산 부인입니다. 여기 혼인 신고증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도요. 그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고 봤습니다. 1990년. 그 해는 제가 민수 씨를 만나기 2년 전이었습니다. 그럼 민수 씨가 이혼 진행 중이라고 했던 그 말은 놀라셨겠네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당신은 법적으로 강민수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 남자였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서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강준석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장남이자 이 장례식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명함을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 장남? 이정희 씨.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당신은 고인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중혼 관계입니다. 따라서 상속권도 유족연금 수급권도 없습니다. 중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는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아이들도 둘이나 있고. 혼외자 신분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인지 청구는 가능하지만 상속 비율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500명은 되어 보이는 조문객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20대 여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빼앗아 간 주제에 여기까지 오다니요? 염치도 없으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확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빼앗다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수 씨가 이혼했다고 했어요. 믿을 줄 아세요? 30년 동안 우리 엄마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한영숙이 딸을 제지했습니다. 미래야 그만해. 하지만 그녀의 눈빛도 차갑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아줬지만 시야가 흐려져서 누군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30년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빈소위 영정 사진 속 민수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30년 동안. 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순간 시야가 깜깜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두 아이를 낳고 키운 그 세월이,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고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단 10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남의 남편과 산 여자였습니다. 제 아이들은 혼외자였습니다. 30년이 통째로 거짓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코에는 산소 호흡기가 꽂혀 있었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딸 소희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창가에 서서 주먹을 쥔 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또렷했으니까요. 얼마나 쓰러져 있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3시간이요, 엄마? 3시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의사가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했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올라갔었다고.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정이라니. 어떻게 안정을 취하란 말입니까?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고 제가 법적으로 남의 남편과 살았던 여자였는데 제 아이들이 혼외자라는데 다음 날 아침 병실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강준석. 한영숙의 아들이자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법적 정리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이정희 씨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그가 서류 몇 장을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고 강민수의 재산 목록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영숙 명의였습니다. 그럼 저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관계가 아니었으니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법은 감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류만 인정합니다.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정희 씨가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입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소유자 한영숙. 제가 30년 동안 살았던 집. 2아이를 낳아 키운 그 집. 한영숙 소유였습니다. 민수 씨가 이 집 샀다고 했는데 어머니 명의로 구입한 뒤 월세 명목으로 살게 한 겁니다. 물론 실제로 월세를 받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임차인이신 겁니다. 임차인, 세입자. 30년 동안 제 집이라고 믿었던 곳에서 저는 세입자였습니다. 2주 내로 집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그 집을 매각하실 예정입니다. 2주요? 30년 살았던 집을 어떻게 2주 만에 나가요? 법적으로는 당장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2주는 인도적 차원에서 드리는 유예 기간입니다. 인도적 차원. 그 단어가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는지 이 사람은 알까요? 이정희 씨의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혼외자, 신분이기 때문에 상속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물론 인지청구 소송을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산 따위는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까지 이렇게 취급당해야 하나요? 죄송하지만 이건 제 아버지가 만든 상황입니다. 저는 법을 집행할 뿐입니다. 그가 명함을 하나 더 놓고 일어섰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에는 서류만 남았습니다. 제 인생이 숫자로 정리된 그 서류들. 그날 오후 민수 씨의 회사 후배라는 사람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아니, 이정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왜 사과를? 전 알고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두 가정을 오가신다는 걸. 귀가 멍했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회사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지방집에, 주말은 서울집에 계신다는 걸.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30년 동안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왜 아무도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장님이 철저하게 비밀로 하셨고, 저희도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문 안객이 돌아간 뒤 하나 둘씩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수 씨의 대학 동창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희 씨, 미안해요. 나도 알고 있었어요. 민수 그 친구가 영숙이랑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당신을 만났다는 거. 그땐 이혼하려고 했대요. 근데 영숙이가 재산 문제로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다고. 재산 문제로 이혼 서류를 찢었다고. 그럼 한영숙도 민수 씨가 저와 함께 산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회사 동료들, 대학 동창들, 심지어 친한 친구들까지 30년 동안 저만 몰랐습니다. 저만 바보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있겠죠. 저는 어디에 속할까요? 왼손 약지의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수 씨가 결혼식 날 끼워준 반지였습니다.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증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건 사랑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거짓의 상징이었습니다. 반지를 빼려고 했지만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손가락에 박혀 있어서 살이 불어올랐나 봅니다. 비누를 발라 억지로 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금반지. 이게 다 거짓이었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아플 때 밤새 간호했습니다. 민수 씨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위로해 줬습니다. 주말마다 민수 씨가 서울에 간다고 하면 저는 이해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으니까요. 집이 크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민수 씨는 서울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법적 부인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자리에 들고 함께 주말을 보냈을 겁니다. 월요일이 되면 다시 저한테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밥을 먹었겠죠. 30년이 이렇게 가벼웠어?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반지가 박혔지만 물리적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몸의 고통이 무뎌졌나 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집주인. 아니, 한영숙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2주 내로 집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날짜 정해지면 연락 주세요. 냉정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살았던 집인데 2주 만에 나가라니. 하지만 법적으로 저는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수 씨 왜 그랬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영정 사진도 없는 병실에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과 거짓을 가슴에 묻은 채 떠났습니다. 저는 폐허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30년의 폐허. 퇴원하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례는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쓰러져 있는 동안 한영숙의 가족들이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유족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장례식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고 텅 빈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영정이 놓였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라도 가져갈 걸 그랬나? 화환 하나, 근조 리본 하나라도 가져올 걸 그랬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증거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한복 대신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라 그런지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한영숙 씨, 어색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첫째 부인? 법적 배우자? 한영숙이 천천히 걸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텅 빈 장례식장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내 남편 빼앗아 간 게 당신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민수 씨가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정말입니다. 믿을 줄 아세요?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27살에 민수 씨를 만났고 그가 이혼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1년 뒤 작은 식당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조금 미뤄진다고 했어요. 한영숙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참 치밀하네요, 그 사람. 당신한테는 이혼 진행 중이라고 하고 나한테는 지방 발령이라고 했으니까. 네? 나도 30년 동안 주말마다 남편 오기를 기다렸어요. 월요일 아침이면 또 지방으로 떠나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영숙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나는 25이었어요. 강민수를 사랑했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했어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근데 결혼 5년 차에 그 사람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당신이겠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집도 재산도 반반 나누자고. 그때 나는 서류를 다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렸다고요? 네. 어린 애들 둘 데리고 쫓겨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고 강민수한테 말했죠. 절대 이혼 안 해. 그 여자 만나려면 만나. 하지만 법적으로 당신은 내 남편이야. 한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30년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내가 그때 이혼해줬어야 했는데. 그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뒤로 강민수는 지방 발령 핑계대고 당신한테 갔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당신과 살고 주말만 우리한테 왔죠. 나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이중생활 한다는 거. 그럼 왜 가만히 계셨어요? 아이들 때문이에요. 한 달에 생활비는 꼬박꼬박 들어왔고 주말이면 집에 왔으니까. 나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한영숙이 담배를 버리고 발로 껐습니다. 근데 당신도 모르고 있었다니. 강민수 그 사람. 우리 둘 다 속인 거네요. 두 여자는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남편을 법적으로 묶어둔 이 여자를 미워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 여자도 피해자였습니다. 30년 동안 주말에만 오는 남편을 기다린 사람. 저는 당신을 미워했어요. 한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 빼앗아간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집도 안 줬고 재산도 안 나눠주려고 했어요. 법적으로 내 권리니까. 알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당신도 나처럼 속았네요. 우리 둘 다 강민수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 씨, 한영숙이라고 부르세요. 차갑게 말했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어떤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당신을 미워했어요. 아니, 미워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7세와 60세. 한 남자를 30년 동안 나눠 가진 두 여자. 우리 참 불쌍하네요. 한영숙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영숙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만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강준석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그는 저를 보더니 얼굴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왜 저 사람과? 준서가 괜찮아. 그냥 잠깐 얘기 나눴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은 아버지의 정부였어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강준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재산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한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준석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정희 씨,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저희 어머니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그런 의도가. 의도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2주 안에 집 비우시고 더 이상 우리 가족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한영숙은 떠나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걸까요? 그들이 사라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한영숙. 그 여자도 저처럼 30년을 남편만 기다렸고 저처럼 30년 동안 속았습니다. 우리적인가 동지인가? 중얼거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적입니다. 그녀는 제게서 모든 걸 빼앗아갔으니까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동지 같았습니다. 같은 남자한테 속은 두 여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씨의 친구 김성훈이라는 사람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희 씨? 저 김성훈입니다. 민수 대학 동창이에요. 급하게 만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시간 되시나요?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고 민수가 정희 씨한테 남긴 게 있어요. 꼭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장례식장 근처 카페로 오실 수 있나요? 30분 뒤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 씨가 남긴 것이라니 무엇일까요? 혹시 사과 편지 아니면 마지막 유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의 거짓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민수 씨의 진심이 궁금했습니다. 그가 저를 정말 사랑했는지, 아니면 전부 거짓이었는지, 그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장례식장 근처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50대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성훈이었습니다. 민수 씨 대학 동창이라고 했죠. 정희 씨, 여기 앉으세요. 앉자마자 그가 커피를 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김성우는 가방에서 두툼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봉투 겉면에는 이정희에게라고 민수 씨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민수가 3년 전에 나한테 맡긴 겁니다.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정희 씨한테 전해달라고. 3년 전에요? 내 건강검진에서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때부터 만약을 대비했나 봅니다. 김성훈이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내용은 저도 몰라요. 다만 민수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랬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민수가 두 가정을 오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렸어야 했는데 친구로서 막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성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갈색 봉투. 30년의 답이 이 안에 있는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한 통, 통장 사본 2장, 부동산 등기 부등본, 그리고 손으로 쓴 유언장.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 씨의 필체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정말 이혼하려고 했어. 하지만 영숙이가 재산 때문에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고 나는 법적으로 그쪽에 묶여버렸어. 그때 나는 비겁하게 당신한테 이혼이 조금 늦어진다고, 곧 해결된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다 30년이 지나버렸고 나는 비겁한 사람이지만 내가 진짜 사랑한 건 너였어. 이건 진실이야. 영숙이와는 법적 배우자이기에 버릴 수 없었던 의무로 지내왔던 거야. 매일 아침 당신이 끓여준 찌개, 퇴근하면 반겨주던 미소,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손길.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어. 법적으로 당신을 지킬 수 없었지만 재산으로라도 지키고 싶었어. 동봉된 서류를 봐봐. 해외 부동산 2채와 비밀 계좌가 당신 명의로 되어 있을 거야. 합계 50억 정도 될 거야. 지난 30년간 모은 돈의 대부분이야.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 주식 수익, 부동산 투자로 조금씩 모았어. 영숙이는 모르는 재산이야. 영숙이 명의로 된 재산은 대부분 담보대출이 잡혀있고 실제 순자산은 얼마 안 돼. 당신이 이 돈으로 편하게 살고 우리 아이들도 챙겨줘.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강민수.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사랑이었어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중얼거렸습니다. 50억. 평생 써도 남을 큰돈입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30년의 거짓이 지워질까요? 편지를 내려놓고 다른 서류들을 봤습니다. 통장 사본 2장. 제 명의였습니다.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콘도미니엄, 싱가포르 센토사 아파트. 8년 전, 5년 전부터 이미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민수 씨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재산을 제 이름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마지막 서류는 손으로 쓴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장. 나 강민수는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재산을 분배한다. 법적 배우자 한영숙에게 서울 아파트, 국내 예금 3억, 보험금 2억. 사실혼 배우자 이정희에게 해외 부동산 2채, 해외 계좌 약 5억. 자녀들에게 각자 동등하게 상속. 법적 자녀와 사실혼 자녀를 구별하지 않는다. 본인은 이정혜 씨와 3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며 두 자녀 강지훈,
강소희는 본인의 친자임을 인정한다. 유언장 뒤에는 증인 서명이 2개 있었습니다. 김성훈과 또 다른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었습니다. 카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억. 이 돈을 받으면 제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쫓겨날 걱정도 없고 아이들 미래도 걱정 없겠죠. 하지만 이 돈은 깨끗한 돈일까요? 이 돈으로 날 사려고 한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의 거짓을, 배신을, 상처를 이 돈으로 덮으려고 한 걸까요? 민수 씨의 편지에는 사랑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이었다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30년 동안 저를 속였을까요?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건가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집주인. 아니, 한영숙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사 날짜 정하셨나요? 다음 주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냉정한 문자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영숙은 모릅니다. 민수 씨가 제 명의로 빼돌린 50억 재산을. 만약 알게 되면 소송이 들어오겠죠. 증여 무효 재산 은닉 같은 명목으로. 변호사 아들 강준석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이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지켜야 할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류들을 펼쳐놓고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한영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빛. 우리 둘 다 속았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녀도 30년을 외롭게 기다렸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내가 이 돈을 가져도 되는 걸까? 양심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나도 30년을 속았어. 나도 피해자야. 이 돈은 민수 씨가 내 명의로 남긴 거야. 왜 내가 죄책감을 느껴야 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3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강준석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정희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아버지의 비밀 계좌에 대해 알고 계시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버지 친구분한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외의 재산을 당신 명의로 빼돌렸다고. 강준석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증여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망 직전 증여는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몰래 재산을 빼돌린 경우 법정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법적 배우자입니다. 상속권이 있습니다. 50억 한 푼도 못 가져가실 겁니다. 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정법원 3층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골 귀속에 관한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화장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유골은 아직 장례식장 납골당에 임시 보관 중이었습니다. 한영숙과 제가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영숙은 가족 선산에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골이라도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으로서 작은 항아리라도 제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영숙은 거절했습니다. 법적 배우자는 저입니다. 육골의 권리도 제게 있습니다. 결국 법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한영숙과 강준석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한영숙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법은 내 편이야.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제450호 사건 망인 강민수 유골 귀속에 관한 건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한영숙은 원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강준석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본 사건은 명백합니다. 원고 한영숙은 망인 강민수와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입니다. 혼인신고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서류가 판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이정희는 망인과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을 뿐입니다. 민법상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따라서 유골은 법적 배우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법리입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그는 경험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망인과 30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두 자녀를 낳아 키웠고 일상의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혼인 관계는 아니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30년을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고 아플 때 간호했습니다. 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건가요? 이정희 씨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서류로 판단합니다. 그럼 30년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도 어떤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망인 강민수의 유골은 법적 배우자인 원고 한영숙에게 귀속됨을 인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제 마지막 희망이 부서졌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영숙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저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한영숙이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발, 유골이라도 데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제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영숙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희 씨,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매일 밤 같은 침대에서 잤고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 사람 목소리, 웃음소리, 모든 게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골이라도 있으면 제가 위로받을 수 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한영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한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에요. 나도 30년을 주말마다 남편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슬퍼요. 나도 아파요. 근데 이것마저 나눠주면 내가 뭐가 돼요? 35년 결혼 생활이 뭐가 돼요? 강준석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영숙 씨 제발. 미안해요. 하지만 안 돼요. 한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례식장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민수 씨의 유골이 임시 보관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방에 하얀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수.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항아리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 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당신 유골은 영숙 씨가 가져가요. 선산에 모신대요. 항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무것도. 눈물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당신 목소리도 웃음소리도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았어요. 사진도 몇 장 없어요. 우리 결혼식 사진도 작은 식당에서 찍은 거 몇 장뿐이에요.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매끈한 표면이었습니다. 당신은 날 정말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50억으로 죄책감 덜어내려 한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오후에 유족분이 유골 모셔가신다고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아리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잘 가요, 민수 씨. 다음 생에는 거짓말 없이 만나요. 방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장 보러 가는 사람, 아이 손잡고 걷는 사람.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도 그런 일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집도 2주 안에 비워야 합니다. 유골도 못 가져갑니다. 재산 소송도 질 것 같습니다. 30년이 이렇게 가벼웠습니다. 남편 친구 김성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 씨, 혹시 민수 생전에 다른 얘기한 거 없었나요? 유골 관련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3년 전에 나한테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만약 내가 죽으면 유골 조금은 정희한테 가게 해줘라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민수가 묘안을 생각해뒀대요. 화장할 때 조금 남겨두라고 몰래. 뭐라고요? 화장장 직원한테 부탁해뒀대요. 조금만 남겨서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나한테 그 직원 연락처를 줬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한번 연락해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못 지켜줘도 이런 방법으로라도 날 위로하려 했던 거군요. 버스에서 내려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장장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고 강민수이. 아, 이정희 씨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부탁하셨어요. 만약 본인이 화장되면 유골 일부를 따로 보관해서 전해달라고. 정말 그런 부탁을. 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고인의 마지막 소원이라 지켜드렸습니다. 작은 항아리 하나 분량입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저녁 7시 화장장 뒤편 주차장에서 뵙겠습니다. 조용히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30년의 거짓 속에서도 당신의 마지막 배려는 진심이었나 봅니다. 그날 밤 7시 화장장 뒤편 주차장. 어둠 속에서 직원이 작은 보자기에 싼 항아리를 건넸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작은 항아리였습니다. 한영숙이 가져간 항아리보다 훨씬 작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고인께서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정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요.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작은 항아리를 창가에 두었습니다. 달빛이 항아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이제 당신 곁에 있네요. 조금이지만 함께 있네요. 손가락으로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유일한 증거. 법원도 한영숙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그날 밤 처음으로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살았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 보니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민수 씨가 선물한 머플러, 함께 갔던 여행지 기념품들. 모두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영숙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여보세요. 정희 씨, 저예요. 한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급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어렵고요. 제발 만나주세요. 부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조용한 카페. 한영숙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영숙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재산 명세서예요. 정확한 것.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이게 무슨? 담보 대출이 10억이에요. 그리고 예금 대부분은 이미 대출 이자로 나갔어요. 한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석이가 정확히 계산해 봤어요. 제가 실제로 받는 순자산은 5억 정도래요. 한영숙이 받은 실제 재산은 5억. 저는 50억을 받았습니다. 강민수 그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 명의로는 담보 대출 잔뜩 잡아놓고 실제 재산은 당신 명의로 빼돌린 거예요. 한영숙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법적 부인으로 살았는데 5억.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30년 살았는데 50억. 웃기죠? 나는 법적으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진 거예요. 완전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영숙이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어제 민수 씨 서재를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당신한테 주라고 쓰여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 이정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읽어봐요. 나도 읽었어요.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정희에게 이 편지까지 읽게 됐다면 아마 영숙이도 재산의 진실을 알았을 거야. 영숙이에게도 미안해. 그녀도 피해자야. 재산 때문에 이혼을 거부했지만 그것도 이해해. 어린아이들 둘을 키우며 살아남으려 했던 것뿐이니까. 당신을 30년 동안 속인 것도 미안하고 하지만 사랑은 진심이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재산으로 보상하는 것뿐이었어.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영숙이와 화해해줘. 두 사람 모두 내 잘못으로 인생을 망쳤는데 서로 미워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해해줘. 영숙이도 35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재산도 당신이 알아서 적당히 나눠주면 좋겠어. 두 사람이 적이 아니라 동지가 되길 바래. 마지막으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강민수.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한영숙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카페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우리 정말 바보 같아요. 한영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 남자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영숙 씨, 나도 당신이 미웠어요. 정말 많이 미웠어요. 30년 동안 내 남편 빼앗아간 사람이라고.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우리 둘 다 피해자였네요. 둘 다 속았고 외로웠고 아팠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50억. 큰 돈입니다. 하지만 민수 씨 말이 맞았습니다. 한영숙도 피해자였습니다. 영숙 씨, 재산 일부를 나눠드리고 싶어요. 한영숙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민수 씨 말이 맞아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였으니까 적당히 나눠 가져요. 하지만 그건 당신 명의로. 상관없어요. 법적으로는 당신이 배우자였잖아요. 절반씩 나눠요. 25억씩. 한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도 30년을 고생했어요. 나는 그냥 5억으로 충분해요. 아니에요. 우리 반반 나눠요. 그게 공평해요. 정희 씨. 한영숙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적이었던 두 여자. 하지만 이제는 같은 고통을 나눈 동지였습니다. 다음 날 두 여자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민수 씨의 유골이 안치된 곳이었습니다. 한영숙이 가져간 유골은 이미 선산에 모셔졌지만 납골당에는 아직 민수 씨의 위패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나란히 서서 위패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 둘 이제 화해했어요.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거예요. 한영숙도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인생을 망쳤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살렸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끼고 있던 이제는 빼버린 그 반지. 이제 자유로워요. 반지를 위패 앞에 놓았습니다. 한영숙도 자신의 결혼 반지를 빼서 나란히 놓았습니다. 나도 이제 자유예요. 두 개의 반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30년의 거짓과 35년의 기다림. 모두 이제 끝났습니다. 납골당을 나와 두 여자는 다시 카페에 앉았습니다. 정희 씨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한영숙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새로 시작해야죠. 57살에. 나는 60살이에요. 우리 둘 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한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나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같은 여자들 도와주는 거. 네, 중원 피해 여성들. 사실혼으로 살다가 버림받는 여자들 많잖아요. 우리처럼. 정희 씨가 받은 돈으로 센터 하나 만들어요. 법률 상담도 해주고 심리치료도 해주고. 나도 같이 할게요. 한영숙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두 여자는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한때 적이었던 손. 하지만 이제는 동지의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놓인 작은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저 이제 괜찮아요. 영숙 씨랑 둘이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항아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우리 둘을 이어주셨네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안녕. 결혼 반지 없는 손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30년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봤습니다. 58세. 1년 전보다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더 늘었지만 얼굴은 더 밝아 보였습니다. 결혼 반지 없는 왼손 약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는 가볍고 자유로운데 익숙해졌습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여성지원센터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센터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한영숙이 화분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희 씨, 이거 현관에 두면 어때요? 좋아요. 여기 두면 딱 좋겠네요. 1년 전과 달리 우리는 편하게 대화했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함께 차를 마시고 가끔 식사도 했습니다. 한영숙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차갑고 우아한 모습 대신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를 자주 지었습니다. 1년 전에는 우리 둘이 이렇게 함께 일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한영숙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때는 서로 미워하기 바빴죠. 근데 이제는 친구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미소 지으며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오후 2시 개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성 단체 관계자들, 변호사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겪은 여성들.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작은 강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영숙이 먼저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숙입니다. 35년 동안 법적 부인으로 살았지만 남편은 주말에만 집에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전 남편이 죽고 나서야 또 다른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산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처음엔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우리 둘 다 피해자였습니다. 둘 다 속았고 외로웠고 둘 다 아팠습니다. 한영숙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이 아니라 동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여성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사실혼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이혼 진행 중이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고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청중중 몇몇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고 제 아이들은 혼외자였다는 것을.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통째로 거짓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30년이 거짓이었다고 해서 제 삶까지 거짓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 센터는 우리 같은 여성들을 위한 곳입니다. 중혼으로 고통받는 분들, 사실혼으로 불안한 분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 이곳에서 법률 상담도 받고 마음의 위로도 받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강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영숙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옹했습니다. 1년 전 장례식장에서 적으로 만났던 두 여자. 이제는 같은 꿈을 꾸는 동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센터에는 한영숙과 저만 남았습니다. 휴게 공간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숙 씨 행복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상하죠? 1년 전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행복해요. 저도 그래요. 민수 그 사람. 우리 인생을 망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네요. 그러게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거짓 속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 고마워요. 재산 나눠준 것도 함께 일하자고 한 것도. 저도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에 신발이 여러 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4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 아들 지훈, 딸 소혜, 그리고 한영숙의 아들 준석, 딸 미래. 1년 전만 해도 서로 원수처럼 대했던 이복 형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엄마, 센터 개소식 어땠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좋았어.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 준석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이모 수고하셨어요. 이모. 그가 저를 이모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소희와 미래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뭔가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센터 SNS 계정에 댓글 엄청 많이 달렸어요. 진짜? 우와, 상담 신청도 벌써 20건이나. 두 딸이 함께 웃었습니다. 1년 전 장례식장에서 서로에게 독서를 퍼붓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끔 만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혈연으로 묶인 가족은 아니었지만 같은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저는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작은 항아리가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유골 일부가 담긴 항아리. 민수 씨, 오늘 센터 개소식이었어요. 영숙 씨랑 함께 만든 거예요.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년 전에는 당신을 미워했어요. 30년 동안 속였다고. 제 인생을 망쳤다고.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제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게 만든 거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은 거짓이었지만 그 안에서 제가 느낀 사랑은 진짜였어요. 아이들을 키우며 느낀 기쁨도 진짜였고요. 항아리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당신 없이도. 아니, 당신 없이 더 행복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58세. 흰머리도 있고 주름도 생겼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오늘도 센터에 가야 했습니다. 상담 예약이 3건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항아리가 창가에서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저 잘 다녀올게요.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우리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을 도울 거예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0년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로. 누군가의 부인이 아닌 이정희로.